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60이 다 되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려니 너무 힘들고 어색한데 아들 녀석이 차분히 알려주며 한풀이를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네요. 오죽하면 에미의 한풀이를 위해 컴퓨터까지 알려주었을까? 생각하면 무언가 깊은 내막이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음고생한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것만 같은 기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슨 복인지 남편도 잘 만났고 아들도 잘 낳았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더군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가 떡두꺼비 상인데 이런 인상이 인복도 돈복도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았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돈도 잘 벌고 물려받은 재산까지 많았는데 성실하고 제게 참 잘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아, 아이 가만히 좀 앉아 있어. 그깟 집안일 좀 안 하면 어떠냐. 좀 더럽게 살아도 되고, 아, 음식이야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야. 몸도 안 좋은데 자꾸 집안일 하지 마. 아이고, 여기 봐봐요. 먼지가 산더미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기 세상에나 매일 닦아도 또 어디서 이런 먼지가 나오는지. 원? 어휴, 아이. 참 이 사람이 정말. 아, 그러지 말고 앉아 있어요. 내가 사람 하나 불렀으니까 당신은 그저 일을 시키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럼 사람을 왜 불러요? 사지 멀쩡한 당신이랑 내가 하면 되지. 돈은 뭐 어디서 막 솟아나고 그러나 보죠. 난 그리고 남의 사람 집에 못 들여요. 영 내 마음 같지도 않고 남편은 제가 몸이 좋지 않다면서 일을 하지 말라고까지 하는 남자입니다. 주변 제 지인들 말을 들어보면 삼시 세끼 꼬박꼬박 밥을 차리라고 하고 주말이면 국수에 김밥까지 손수해 주기를 원한다고들 하는데 그러고 보면 참 저는 남편 복이 많은가 봐요. 그런 남편은 능력까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 능력을 갖고 계셨던 시부모님이 남편의 사업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 도움을 주셨고 그런 안정된 기반으로 이 사람들이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으니 당연히 괜찮을 수밖에요. 젊은 시절에는 키도 작고 몸매도 별로인 남편이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솔직히 흠잡았다. 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여자도 참 많이 들러붙었던 것 같아요. 외모는 별로였지만 호탕한 성격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 여러 사람들에게 특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갖고 있는 걸 알고 난 이후에 태도가 돌변하는 여자들도 있었는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에 간 저희 부부를 약간 무시하는 투로 툴툴거리던 매니저가 나중에 제 남편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가 하니 제 남편이 예약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며 들리라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스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보, 그런 일이 다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뭘 그런 걸 일일이 말해. 됐어? 다 소용없는 일. 아이구야, 그래도 조커스다. 젊은 여자가 그렇게 좋다고 들이대니 나도 어디 젊은 남자 없나? 이 사람이 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구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희 부부 사이는 너무 좋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런데 어디서 이런 남자를 꼬셔냈느냐고 했지만 남편이 저를 골랐지 제가 고른 것도 아니었죠. 모든 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 부부에게 큰 고민거리는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모든 것이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정작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들만 쳐다봐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 6년이 다 되도록 아이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고 그 후부터는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이며 한 의원이며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희 친정엄마가 무당한테까지 찾아가셨겠어요. 부적도 써보고 미신도 다 따라 해보았지만 어떻게도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죠. 시험관 시술도 엄청 했었는데 그때 진짜 제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한테 더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참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무리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고 길거리에서도 저 멀리 아이나 유모차가 보이면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꿈속에서 가끔 아이를 낳는 꿈을 꾸기도 했었는데 막상 낳아보면 아이가 아니라 무슨 벽돌 같은 것을 낳았더라고요. 매일을 울며 불며 밤에 잠도 못 자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 남편은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아이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당신이 이렇게 힘든 건 싫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자. 알았지? 여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난 아직도 모르겠어. 왜 안 생기는지 전생에 아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시부모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너무 면목이 없네. 남편 집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은근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괜히 저 때문에 아이를 못 낳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워낙에 대를 잇는 것에 예민하신 분이라 제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으니 제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로부터 3년쯤이 더 지났으려나? 결혼 10년이 넘자 주변 사람들마저도 저희에게 안 좋은 말들을 하셨어요. 한 번은 정말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는데 제게 크게 말실수까지 하셨습니다. 저기 말이야. 한번 은밀하게 뒤에서 알아보는 건 어때? 돈만 주면 젊고 건강한 여자들이 줄을 선다고 하드만 이 삐까뻔쩍한 집에 대해 끊기게 할 거야. 언니, 뒤에서 은밀하게 뭘 알아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젊고 건강한 여자들이란요? 자기도 알면서 뭘 물어 뻔하지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더 나이 들기 전에 자식 봐야 될 거 아냐? 세상에 이런 부류가 어디 있어?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그럼 지금 밖에서 아이를 만들어서 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의지를 했는데 언니 결국 그런 말밖에 못 해줘요. 진짜 다 똑같아요. 다 다시는 제 앞에서 그런 말 하지도 말아요. 친한 언니와 한바탕 크게 말다툼을 한 그날 밤 저는 너무 서럽고 비참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뭔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전 잘 체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잘 먹는 스타일인데 속이 더부룩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겠더라고요. 하다못해 머리까지 지끈거리고 열이 좀 올라오는 느낌도 들었죠. 결혼 초 같았으면 임신일까? 생각도 해보았겠지만 너무나도 지친 저희 부부는 차마 임신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병원을 향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권하신 검사에서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뭐지? 이게 설마? 여보,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어? 당신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다고 하셨잖아. 여보 고마워. 고생했어. 너무 고마워.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남편과 저는 병원에서 끌어안고 엄청 울었어요. 10년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니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주 어렵고 소중하게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이 태어난 날 아픈 줄도 모르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손주가 태어난 기쁨으로 저희 부부에게 재산의 일부를 더 증여해 주셨습니다. 외곽 지역에 갖고 계신 땅이 있는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죠. 모두가 행복해했고 이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아들을 바닥에 내려놓지도 않으며 키웠습니다. 행여나 어디 다칠까? 뭘 잘못 먹을까? 걱정돼서 어쩔 줄 몰랐죠. 남들이 보면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귀하게 얻은 아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가끔 여느 아이들처럼 떼를 쓰고 밤새 울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어요. 외동이었지만 고집부리지 않고 욕심도 많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도 할 줄 아는 아이였죠. 다들 형제 많은 집 장남이 아니냐며 말할 정도였는데 온 가족이 그저 흐뭇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도 자식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면서 주변에서 아주 많이 부러워했어요. 경제적인 여유도 많았고 가정적인 남편, 거기에 심선, 고운, 아들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면서 뒤에서 때로는 수근거리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니, 저 민성이, 엄마는 원복이 그렇게나 많대. 생긴 건 꼭 두꺼비 마냥 생겨가지곤, 아이고, 그러게나 말이야? 난 이렇게 예쁘고 날씬하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한데 지질이 복도 없지. 남편 놈은 돈도 잘 안 벌어. 와, 자식 새끼는 말도 지질이 안 듣고 아주 내가 죽겠구만. 외모로만 봐선 네가 아주 최고로 부잣집 남편 만날 상인데 세상은 진짜 불공평하네. 혹시 알어? 뭐 밤일을 끝내주게 잘할 수도 있고 안 살아본 우리가 뭐라 읽었어? 에휴, 내 팔자야. 주변 사람들의 시샘에 가끔은 힘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너무 든든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 키워서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해서 잘 사는 것만 보게 되면 그것 말고 더 이상 무얼 바라겠어요. 아들은 커갈수록 아빠를 쏙 빼닮아서 다정다감했고 제게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더니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좋은 대학에 척하니 붙었고 그곳에서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제 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 문제였는데요. 남들 다 사귀는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이 대학교를 졸업하게 생겼다며 울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해주었지만 아들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아무래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팔자인가 봐요. 남자친구들은 그렇게 많은데 어째 한 명도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어머, 우리 아들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도 마. 네가 얼마나 멋지고 착한데 아직 여자들이 네 진가를 몰라서 그런 거야. 아, 아니에요. 엄마, 나는 남들보다 키도 작고 얼굴도 좀 두꺼비처럼 못생기고 그렇다고 여자들이 싫대요. 뭐가 어쩌고? 첫째 두꺼비. 아니, 누가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처럼 멋진 사람이 또 어딨다고? 큰일 날 소리들 하네. 두꺼비라는 말에 저는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인지라 순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울상인 아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얼마 전에 2년 동안 홀로 짝사랑했던 여자가 같은 과 선배랑 사귀게 되었다는 일을 털어놓으면서 뭐 사 먹을 때만 자기를 불러서 이용한 것 같다고 했죠.
진짜 아들이 조금만 더 어렸으면 학교에 쫓아가서 그 여자를 찾아서 홍구멍이라도 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의 일에 나설 수가 없겠더군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 자신도 그랬다면서 그냥 커가는 성장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 동네 친하게 지내는 언니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냥 주저리 누군가에게라도 떠들어대야 제 기분이 풀릴 것 같았죠. 그 언니는 경제적인 사정이 조금 어려워. 제가 몇 번 돈까지 빌려줄 정도로 각별하게 지내는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별일도 아니라며 제 앞에서는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니 글쎄 며칠 뒤에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저를 시기했는지 대놓고 앞에서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사람이 모든 복을 타고날 수는 없나 봐. 안 그래? 아무리 돈이 많고 남편이 잘해주면 뭐해? 내 자식이 다른 여자들한테 지갑 취급이나 당하고 그러고 바보같이 있으니 속이 뒤집어지지. 뒤집어져. 아유, 그러게나 말이에요. 옛말에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참, 내 분수보다 너무 많은 걸 가지면 꼭 나중에 뭔 일이 벌어져도 벌어진다니까요. 아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거냐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다. 남의 일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막 떠들어대세요? 저 정말 여러분들한테 잘해드리고 베풀고 살았는데 이번 일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뭐 베풀어요.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유세 떠는 거예요. 먹을 거 몇 번 사준 걸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거지. 취급을 하나 나 참 기가 막혀서 이렇게 살지 말아요. 인생. 저는 그만 제 아들 이야기를 하는 이웃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지만 아들 얘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것이에요. 집으로 들어가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막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제 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지 화딱지가 나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옷장부터 아들의 취미 생활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봤어요. 엄마 입장이 아니라 여자 입장으로 아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어서였죠. 옷장에는 제가 많이 사주었지만 어두운 컬러들의 옷이 가득했고 책장에는 수많은 경제, 정치에 관련된 책들과 오래된 만화책이 쌓여 있었는데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시작된 옷 정리는 한밤중이 되도록 이어졌고 아들과 남편이 저를 보더니 이상하다면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싫어서 보란 듯이 변화시켜주고 싶었어요. 어두운 옷들을 싹 버려버리고 다음 날 백화점에 가서 화사하고 멋진 옷들을 사서 옷장에 꽉꽉 채워 넣었고 조카에게 연락을 해서 향수며 시계며 인기 있는 브랜드들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봐도 그때 저는 참 이상할 정도였는데 착한 남편은 그저 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더군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 아들 녀석이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했고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다녀왔고 이 녀석이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자동차까지 샀는데요. 왠지 진심으로 제 아들 곁에 있는 여자를 찾기가 힘들더군요. 한 번은 아들 표정이 너무 좋아서 물어보니 요즘 자주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한 지 2년째 접어들어 취미 생활도 맡고 여러모로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당연히 둘이 잘 될 줄 기대했는데 얼마 후에 아들이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이용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술에 만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난 진짜 여자들이 싫어하나 봐.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어? 내 차만 얻어 탈라. 그러고 나한테 뭐만 받아. 낼라. 그러고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아이고, 요즘 것들 정말 아주 싸가지가 없구만. 어디 남의 귀한 집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해. 누구야? 어느 년이야? 아주 엄마가 혼내줄게. 내 옆에 찰싹 붙어서 좋아하는 척해서 이것저것 사주고 했더니 더 비싼 거 사달라고 막 조르고 친구들 다 데려와서 뭐 얻어먹거나 하고 내 배경만 좋은 건가 봐. 나는 하나도 안중에도 없고. 아들, 너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것도 다 능력이야. 요즘은 평생 벌어도 되네. 아버지만큼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잖니?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분명히 좋은 짝 나타날 거야. 알았지. 이번에도 아들의 연애는 실패를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많이 아프더군요. 어떻게 된 것이 요즘 젊은 여자들은 남자들 돈만 보고 접근하고 진정으로 대하지를 않는 건지 너무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들, 다른 취미 생활을 하며 나이 30대가 넘어버렸고 저희 부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남편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직 검사하자는 것을 보니 심각한 병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남편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친한 지인이 소개시켜준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온 남편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고 온 가족이 그 소식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남편은 정말 착한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저를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었죠. 경제적으로 물려받은 재산도 있는 데다가 본인도 사업을 일찍 시작해 기반까지 다져서 저는 진짜 아이가 안 생긴 것 빼고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았죠. 병원에 함께 가서 검사 결과를 듣고 로비를 걸어가던 남편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허무하게 병원 로비 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남편에게 저 역시 그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옆에 가만히 앉아 남편의 팔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병원에 있던 간호사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부부를 일으켜 세워주며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깨끗하긴 해도 아버님 비싼 바지보다는 더러울 거예요. 그러니 얼른 일어나세요. 저기 자판기 커피가 그렇게 맛있는데 한 잔 뽑아드릴까요? 울고 있는 저희 부부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주는 그 간호사가 오히려 그때는 고마웠어요. 아휴, 그래요? 일어나야죠. 고마워요. 이럴 때일수록 힘내줘야 돼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조금 아프다고 쉽게 어떻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몇 년 전에 큰 병에 걸리셨는데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뭐니 해도 긍정적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커피 한 잔 뽑아 드릴 테니까 달달하게 드세요. 얼른 이리로 오세요. 간호사는 잠시 한가한 틈을 타서 저희 부부에게 자판기 커피를 한 잔씩 뽑아 주었고 로비에 있는 대기 의자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갓 30 정도 되었으려나? 키도 크고 인상이 너무 선해서 제 눈에 쏙 들어온 간호사에게 고마워서 그 다음 병원에 가는 날 작은 빵 하나를 사서 주었어요. 작은 것이었지만 너무 감사해야 하는 그 얼굴을 보기가 좋았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남자들 돈만 밝히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왠지 이 여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혼자만의 생각도 했었고요. 그 간호사는 이미 제 남편의 병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사는 동네도 알고 있었습니다.
좀 있다. 보니 다른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도 너무나 친절해 보였고 저도 모르게 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버리고 말았죠. 저기 간호사님 혹시 애인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 주책 맞게 별걸 다 물어보네. 주책이 실한요? 궁금한 거 물어보셔야죠. 그러게요. 제 애니 어디 숨어 있는지 아직 안 나타나네요.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흐흐.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상냥하고 예쁜 사람이 왜 아직 혼자예요. 말도 안 돼. 세상 사람들 다 눈이 비었구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절 좋게 봐주셨네요. 그럼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또 어딨다고. 간호사가 애인이 없다는 말을 듣자 저는 왠지 기분이 좋더군요. 그냥 제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애초부터 물어봤었으니 말이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자연스럽지 않은 만남이 될 것 같아. 지링 싫다고 했지만 저는 은근히 밀어붙였습니다. 간호사에게 틈만 나면 다가가서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물었고 은근히 제 아들 같은 성향의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간호사의 반응은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족족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남자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던 시기에 아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었어요. 남편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둘 사이는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되었고 얼마 후 둘이 사귄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남편도 저도 갑자기 없던 힘이 막 솟아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도 수술이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들도 그토록 기다리던 애인이 생겼다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정도였어요. 아들은 그저 너무 행복하다며 제게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건강이 조금만 회복되면 결혼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저는 은근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는 남편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이에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다는 건데요. 암세포가 원래 전이가 되면 급속도로 퍼진다고 하니 순식간에 남편의 생명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힘들 때 아들의 여자친구인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딸이 없는 제겐 정말 친딸처럼 잘해주었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던 저를 억지로 데려가 주기라도 한 그릇 먹이고 제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나마 아들, 여자친구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고 남편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까지 치러줬는데 저는 아직도 그 순간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을 정도로 정신을 잃고 헤매었죠. 그런 제 곁을 지켜준 것은 아들과 여자친구였습니다. 특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의 여자친구는 마치 우리 가족 식구인 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었고 장례 기간 내내 자리를 지켜줬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장례식이 끝나 몸살을 앓고 있던 어느 날 친척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무언가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아니, 내가 이 상황에 이런 말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 예비 며느리 말이야. 장례식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남자랑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누가 봤다고 하던데, 어머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담배란요? 남자란요? 세상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세상 착하고 천사 같은 간호사인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퍼고 곧 결혼 앞두고 있는 애들인데 부정타게 그런 말을 왜 해요? 저 지금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세요. 화낼 일이 아니고 아들의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확실하다니까. 아주 이 집안의 재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욕까지 섞어가면서 말했다는데 내가 정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 친척의 말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결국 그 얘기는 서서히 잊혀져 갔죠. 장례가 끝난 후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없었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도 많았고 남편이 그동안 뿌리고 간 축의금 때문인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남 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최고급 호텔을 빌려서 고급 음식 코스까지 했는데 사람들 모두가 밝은 표정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돈 집은 중국에서 무슨 무역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결혼에 최고급 아파트를 직접 마련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 딱 한 번 배웠는데 친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시가 20억 가까이 되는 집을 아이들의 신혼집으로 마련해 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들인 저희 집에서 해주고 싶었는데 사돈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감사히 받겠다고 했죠. 그런데 사돈은 저희 집 재산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대신 남편이 남기고 간 건물 1층에 세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카가 장사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서 젊은 친구가 장사에 눈이 밝아 꼭 성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씨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저는 예비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상당했었기에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바로 허락해 주었어요. 더욱이 그렇게 비싼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제가 며느리 복까지 있다면서 모두 부러워했고 저도 한없이 기분이 좋았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서 아들까지 분가시키고 보니 뭔가 마음이 외롭고 그렇더라고요. 한순간에 남편도 자식도 없이 덩그러니 홀로 집에 있어 보니 너무나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며느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저를 챙겨주었고 자주 들여다봤어요. 그래도 제가 걱정이 된다면서 함께 자신의 집에서 살자는 말을 해주었죠. 어머님 안 되겠어요? 저희 집으로 가요. 혼자 이렇게 계시다가 병나시겠어요? 제가 어머님 심심치 않게 자주 놀아드리고 그럴게요. 안 그래도 저희 친척 오빠 가게 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병원 휴직하고 어머니 모실게요. 어? 휴직까지 하고 나를 모셔? 아유, 안 그래도 된다. 얘, 너 그렇게 잘하는 일 계속 해야지.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쓰고 그러면 되니? 아니다. 아니야. 어머님 안색도 안 좋으시고 너무 보기 안쓰러우세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단합하고 함께 해야 한다니까요. 제 말 들으세요. 어머님. 일단 제가 부동산에 연락해서 어머님 집 세입자 알아보고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간단하게 집만 싸세요.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요. 꼭이요. 이런 며느리의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군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심 마음속으로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일일이 부동산과 연락을 해서 세입자도 알아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귀찮을 법도 한데 어쩌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지 역시 제 며느리가 최고다 싶었어요. 제가 아들 집으로 들어간 후 며느리는 정말 병원에 휴직을 했더군요. 본격적으로 저를 모신다면서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서 제잘제잘거렸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한없이 귀여웠습니다. 그래도 제 기분은 하루에도 10번씩 오르락내리락 했고 남편이 너무 그리워 울면서 밤을 지새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이런 저를 보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때 모든 것을 의지한 며느리이기 때문에 말없이 따랐습니다. 간호사인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챙겨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며느리는 정신과에 저를 데리고 갔고 함께 상담도 들어갔습니다. 약도 지어와서 제게 꼬박꼬박 약을 챙겨주었죠. 아들은 그 당시 회사가 바쁘고 출장도 있었기에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준 약은 꽤 양이 많았었는데 이상하게 그 약을 먹으면 사람이 멍하니 잠만 계속 자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싶어도 쉽게 정신 차려지지 않고 온몸에 힘도 쭉 빠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며느리가 준 약을 먹고 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태로 살짝 눈을 떴는데 며느리가 제 물건을 뒤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을 찾는지 엄청 짜증을 냈었는데 제가 너무 잠에 취해 있던 터라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다시 감았죠. 한참 후에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제 방에 들어온 적도 없다며 꿈을 꾼 것이라고 하더군요. 바보같이 저는 그 말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이라면 그저 모든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몇 번 이상한 점이 있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평소에 들었던 며느리의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말투가 아니라 굉장히 사납고 낯선 말투였어요. 아이씨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좀만 기다리라고. 나 몰라. 나 김민주야. 아무리 등신 같은 연놈들이라도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무턱대고 이러면 어떡해? 조금만 기다려 한두 푼 먹자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걸 먹으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너무 낯선 말투에 놀란 저는 그만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제가 들었다는 것을 알면 안 될 것 같아. 본능적으로 자는 척까지 했어요. 방문을 빼꼼히 열어 제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며느리는 다시금 방문을 닫고 이번에는 제 아들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거 아직이야. 어머님한테 언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 아빠 중국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이런 큰 짓도 해주셨는데 자기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잠시만 빌려달라는 건데 명의만 잠시 빌려주면 대출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처리해 드릴 거라니까,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던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아들이 며칠 전에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요. 했는데 딱 그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그 얘기를 꺼냈고 남편이 남기고 간 건물 명의를 잠시 장인어른의 명의로 돌려놓아 달라고 하더군요. 급하게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신가 봐. 엄마 워낙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웬만한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되나 봐. 잠깐만 명의만 돌려주면 대출 받아서 해결하고 다시 돌려놓는데 아니 왜 굳이 명의까지 돌려야 돼? 명예 돌리면 돈도 들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런데 많이 어려우시다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돈지간에 돈 얘기까지. 아휴, 엄마. 이 집 지금 시가 20억쯤 되는 거 알지? 이 정도 해주신 분인데 우리가 모르는 척하면 돼. 우리 아빠 살아계셨어도 분명히 그리하라고 하셨을 거야. 아이,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나는 영 별로 개운치가 않다. 새아가가 얼마 전에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너무 말투가 무섭기도 하고, 아휴, 모르겠다. 모르겠어. 뭐가 뭔지.
엄마가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푹 쉬고 민주 말만 잘 들어요. 간호사인지 오죽 잘 알겠어. 뭔가 너무나도 불안하긴 했어요. 며칠 전 며느리가 통화를 한 내용도 그랬고, 제 물건을 뒤지는 모습도 갑자기 생각이 났고 말이죠. 물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말이라 들어주고는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안 된다고 버텼고 그것 때문에 아들 내외는 많이 다투었나 보더군요. 얼마 후에는 아들이 저한테 실망했다고 하면서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사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버텼고 그 일로 아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아들은 그 후로 저를 봐도 별말을 하지 않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도 왠지 제게 대하는 태도가 이전 같지 않은 것 같았고요. 아들 집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나 불편해져 버려서 저는 잠시 친척 집에 간다고 하곤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어두운 표정을 하고 친척 집에 갔더니 저보다 먼저 혼자가 된 친척 언니가 제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길래 그동안 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자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언니는 원래 보험 사정인 일을 오랫동안 했었기에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으면 파고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언니는 일단 사돈의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한다고 했지만 중국에 있는 사돈의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전화번호와 이름, 석, 자뿐인이라서 더더욱 알 방법이 없었어요. 첩보이. 그 다음은 며느리가 결혼하면서 해온 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부동산과 짜고 저희 모자를 속였던 것이더라고요. 친척 언니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따로 알아보니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월세집이었고 단기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분명히 친척이 갖고 있는 집이라서 매매를 해서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서 너무 정신이 없던 상태로 결혼이 진행되었는지라 확인을 못한 게 너무 억울했죠. 저녁 시간에 맞추어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내어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벌써 알고 있었다며 오히려 저를 속물로 취급하더군요. 엄마, 정말 왜 그래? 아빠 돌아가시고 진짜 이 정도였어. 사정이 좀 어려워서 잠시 월세로 살고 있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모까지 불러서 알아봐. 민주 엄마 며느리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어머머머 세상의 아들, 너 왜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엄마한테 그래? 당연히 매매로 해준다고 했다가 월세로 살고 있다기에 황당해서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아빠가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그만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으신가 봐요. 월세라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있는 그대로의 거의 제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더욱 화를 내며 결국 며느리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간 멍해져 버린 저는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제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아들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힘들게 가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제가 어떻게 키웠는데요. 아유,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제게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친척 언니네 머물면서 제가 살던 집에 세입자가 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제릿, 돈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상태로 혼자 집을 얻어 살기엔 너무나 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가 절대로 혼자 나가지 말라고 하며 챙겨준 덕분에 제가 그때 버틸 수 있었어요. 제게 전부 같았던 아들을 마치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며칠 동안 잘 먹지도 못한 채 일전에 병원에서 타온 약을 먹게 되었는데 순간 뭔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제게 약을 챙겨줄 때는 이 한 봉지 안에 약보다 훨씬 많이 먹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약을 먹고 난 후에 졸린 상태도 그전이 훨씬 심했거든요.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고 그 상태로 며느리의 친척 오빠가 한다는 가게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가게는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한동안 제가 신경을 잘 못 썼기에 겸사겸사 가보았죠. 관리인에게 인사를 하니 저를 보고 어쩐 일이냐며 놀라더군요. 아이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건물 넘기고 통 안 보이시던데 사장님 그렇게 되시고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네. 건물을 넘기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난 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며느님 친척 오빠라는 분한테 넘긴 거 아니에요? 며느님이 다니면서 얼마나 싹싹하게 관리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아, 일처리도 알아서 척척 다 하고 아주 끝내주던데요. 그때 사모님이 사장님 돌아가시고 정신과에 다녀서 지금 입원 중이라면서 데리러 간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퇴원하신 거예요. 관리인의 말을 듣고 정말 너무나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건물을 며느리에게 관리해 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건물을 넘겼다는 소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부랴부랴 며느리의 친척 오빠가 한다는 가게로 찾아갔는데 건물 뒤쪽에서 며느리와 친척 오빠가 담배를 피우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며느리는 쌍욕을 해대면서 화풀이를 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제 아들인 것 같더군요. 저는 얼른 몸을 숨겨 둘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둘이 나눈 이야기는 참담함 그 자체였어요. 아이씨,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뭘 할 거 아냐. 그럼 그 땅만 빨리 정리되는 대로 뜨자. 놓친 애가 정신병 걸린 걸로 어떻게 입원이라도 시켜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고 아 미치겠네. 그 찐따 같은 놈이랑 같이 살기 역겹지도 않냐. 아 빨리 마무리해. 니네 아버지 역할 했던 그 아저씨가 돈 더 내놓으라고 아주 안달을 안다. 안달을 해. 이것들이 장사 하루 이틀에 보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얼른 그놈한테 알랑방구라도 껴서 마무리하고 뜨자. 이번에 태국 같은 곳으로 가자. 어때? 자기랑 가면 어디든지 다 좋지. 이 두꺼비 모자 비 맞추느라 내가 아주 돌아버리겠다니까 내가 애초에 지네 집돈 보고 접근한 것도 모르고 아유 순진한 것들. 둘이 하는 얘기는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미처 어떤 말도 떠오르지가 않았죠. 온몸이 막 바들바들 떨렸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둘은 담배를 마저 피운 후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얼른 아들과 친척 언니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묻는 아들에게 제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니 쏜살같이 달려왔더군요. 저 못지않게 아들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상처받은 아들의 모습을 보자 순간 불끈하는 힘이 솟아올랐고 그 즉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본 며느리는 또 갑자기 착한 척 돌변해선 상냥한 목소리로 맞이했어요. 어머,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당신은 지금 이 시간에 웬일이야? 두 분이 다정하게 데이트라도 하셨나 봐요. 오랜만에 그래 이년아 나 내 아들하고 앞으로 영원히 데이트할 거야. 네가 이래서 혼자 된 나를 모시려고 했구만. 나한테 수면제 타서 약 먹여서 잠들게 하고 아주 내 물건들 훔쳐다가 건물을 팔아치워.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아, 어머님 그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빠 중국 사업 때문에요. 이 사람이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어머님 서운하셨구나. 나랑 상의해서 결정해. 난 분명히 기다리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했는데 난 우리 엄마 상처받는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리자고 했잖아. 아니, 여보 아빠가 하도 힘들다고 하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렇게 됐네. 미리 말 못해서 미안. 아빠 같은 소리 하네. 그 사람 누구야? 어? 니네 진짜 아버지 누구야? 너 이놈하고 무슨 관계야? 둘이 아주 우리들 갖고 놀았구만. 우리 집 돈 보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어. 이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니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어? 어머님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머님 듣긴 뭘 들어? 뭘 더 이상 들어? 들을 필요도 없다. 이년아.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 저는 팔을 들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팔을 피해서 주방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며느리의 뒤를 쫓아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고 주방에 있는 국자로 며느리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툭하는 소리와 함께 제대로 머리통을 맞은 며느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쓰는 것을 포기했는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이씨, 진짜 이것들이 불쌍해서 결혼해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쌉. 그래 이년아, 네가 이제야 네 본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아주 못된 것, 천벌 받을 것, 지옥 관련 같은 이라고 더 맞아라. 더 맞아도 싸다. 이거 사. 저는 계속해서 국자로 며느리의 머리통을 때리려고 했으나 며느리와 친척 오빠라는 놈이 욕설을 해대며 저희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참기 힘들어.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고 건물 관리인뿐만 아니라 옆 주변 가게 사람들도 다 저희 가게로 몰랐다. 몰려들었어요. 아이고, 사람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우리 집을 계획하고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이 두 년 놈들이 우리 집 돈 보고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내 서류 위조해서 명예 다 넘기고 아주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머 어머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얼른 가보세요. 얼른요. 이 구미호 같은 년아 어디 감히 사람 탈을 쓰고 그딴 행동을 해. 며느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듯 또다시 착한 척 포장하며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서 도망가려고 했으나 저와 아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제 친척 언니는 그 두 사람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경찰이 도착했고 저희는 모두 경찰서로 향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기와 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니 며느리도 저를 명예훼손이랑 영업방해죄로 맞고소를 했고 결국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된 건 며느리에게는 이미 결혼했던 전적이 있었고 2명의 자식들도 있더군요. 더욱 황당한 건 며느리의 아빠는 진작에 죽은 사람이었고 친정엄마라는 사람이 지방에서 며느리의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의 월급과 그동안 사기를 쳐서 번 돈을 아이들의 생활비로 보내주고 있었고 현재 친척 오빠라는 사람과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있더군요. 친척 오빠라는 인간은 폭행과 사기전과 오범이었고 며느리의 친정아빠라는 사람 역시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제 아들은 제대로 된 꽃뱀한테 걸려들었네요. 병원에서 아주 착하고 상냥한 간호사였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이어질수록 하나씩 밝혀지는 그들의 놀라운 과거에 마치 양파가 따로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까도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니 나중에는 별로 놀랍지도 않았죠.
아들은 자포자기한 듯 멍하게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다가 연결된 인연이었기에 얼마나 소중했을지 상상이 가요. 그러니 아들이 받았을 충격은 저보다 훨씬 심했을 것입니다. 며느리와 이 친척 오빠는 이런 사기를 치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며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상견례와 결혼식 때 보았던 친척과 부모님들이었더군요. 한마디로 호구 나가챈 결혼식에 와서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황당한 그들의 조사 과정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알고 보니 제가 살던 집에도 보증금을 낮게 책정해 놓고 월세를 받아먹고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같이 살자고 하면서 자기가 세입자 알아본다고 하더니 이러려고 그랬나 봅니다. 소모,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받았다고 하면서 세입자 사정이 어려워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를 속였던 것이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거짓으로 만든 계약서를 보고 깜빡 속은 거였죠. 경찰 조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근무했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지인이 소개시켜준 곳이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용했던 병원이었죠. 며느리가 근무한 곳 근처로 가보니 함께 일한 간호사가 있었고 저는 조심스레 그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나 누군지 알죠? 내 며느리도 누군지 알고요. 잠깐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요?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신지. 잠깐 시간 좀 내줘요. 나 다 알고 왔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이제 다 끝났거든요. 제 말에 간호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고 결국 저희는 커피 한 잔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실은 여기 의사 선생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머님네 집 부자라고 그런 거 다 말해 주시고 아들이 좀 그렇다고 하면서 다 알려주셔서 애초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말하면 안 한다고 해서 가방도 싸주고. 그래서 죄송해요. 아가씨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우리랑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는데 뭐 그럼 여기 의사랑 사귀는 사이였던 거예요? 아니요. 그 언니는 따로 만나는 오빠가 있었어요. 약간 건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랑 자주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은 유부남이었고 그냥 뭐 재미로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말 못하게 하려고 말하면 병원 잘린다고 그러고 비싼 거 사주면서 입 막고 그랬죠. 뭐 성격이 얼마나 그지 같았는데요.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내내 얼마나 제가 바보 같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무작정 사람을 믿고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죠. 아무리 남편이 아프고 아들이 안쓰러워도 함부로 그렇게 사람 인연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제가 결혼해서 살면서 인복 많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그 얘기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겪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은 그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너무 힘이 들더군요.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며느리와 그 나쁜 놈은 저와 제 아들을 찾아와 욕을 하며 거칠게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집에도 찾아와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웠고 결국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해서 일을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그들이 벌인 일에 마땅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 사기 폭행 등 어마어마하게 죄가 많아졌죠. 한때는 똘똘했던 제가 어째 이렇게 바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시부모님 아들의 경제적인 것까지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현명하게 살아가던 제가 왜 이런 덫에 걸려들었던 것일까요?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에 찾아가 죄 없는 남편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아 왜 나랑 아들만 두고 먼저 간 거야?
당신이 지켜줬어야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지켜주기로 했잖아. 나쁜 사람 천하의 나쁜 사람 같은 이라고 불러도 대답 없는 남편에게라도 속 시원히 소리를 지르고 나니 그래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마 천상 남편 바보인가 봅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하며 제 걱정을 하지만 모든 원인은 저한테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죠. 하늘에 있는 남편이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아마 살아생전 전혀 내지 않던 화를 버럭하고 있을 것 같네요. 친척 언니의 도움으로 제가 원래 살던 집에 다시 아들과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너무 힘이 들어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우울해지기만 했는데 아들은 이내 저를 위로해주는 든든한 남자가 되어 있더군요. 본인도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저를 먼저 생각해줬고 그 덕분에 저도 아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더욱 용기를 내며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꿈에도 국자로 며느리의 머리통을 날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더 세게 더 많이 때려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그런가 봐요. 제발 다음 꿈에서 다시 나오면 더 세게 더 많이 때리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아들의 곁에는 애인이 생겼어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신중한가 봅니다. 제게 소개도 안 시켜주고 혼자 더 많이 생각해 본다고 하는 걸 보니 말이죠.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아들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네요. 아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가 봅니다. 저도 스스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마음 먹고 운동도 시작했고 시 동호회에도 가입했네요. 부디 저희 모자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주세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